네,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와 수급, 모멘텀을 정리해서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7층 투자전략실 시작할게요. 오늘은 뉴스탁 유창희 대표,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투. 성투. 오늘은 왠지 좀 성투를 더 크게 외치고 싶은 날인 것 같아요. 참 신기하게도 두 분 출연하시는 날마다 자꾸 시장에 큰 이벤트가 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지난주에는 또 관세 협상 관련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하방 변동성이 좀 커지는 하루였습니다. 조정이 이런 거였지 하고 좀 저는 머리를 땡 얻어맞은 것 같은 하루이기도 했거든요. 오늘 정말 올해 두 번째 사이드카가 발동된 하루였어요. 이 시장 정말 안 짚어보고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먼저 유창희 대표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외국인의 매도가 이제 시작됐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저는 물론 이제 외국인이 어제 오늘 매도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최근에 매도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오늘까지 본다라면 외국인이 10월 20일까지는 최대 6조 원 정도 순매수를 보여줬었는데 10월 17일까지 그 이후에는 이제 매도가 나오면서 오늘은 이제 순매수가 2,400억 줄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거의 7조 원 가까이를 하이닉스만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지수가 오를 때도 특정 종목만 매수를 하고 올라왔었던 것처럼 지금 특정 종목에만 좀 매도가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떠났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힘들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 외국인들 선물에서 본다면 누적 매도가 좀 많았던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어저께 결과론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꼭지에서 어저께 10,000계약 이상의 선물 매도가 나왔었고 그러면 누적 매도가 지금 한 6만 계약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도가 좀 줄어들기 전까지는 좀 지수의 어떤 기간 조정이라든지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을 조금 대비하면서 11월 달은 조금 한 11월 말 정도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이닉스 쪽에 좀 집중됐던 매도였기 때문에 아직 시장 전반을 판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11월 중후반까지는 조금 추이를 지켜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 주셨네요. 이제 또 궁금한 게 사실 오늘 시장 낙폭을 줄였던 데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하루잖아요. 사실 생각을 해보자면 이 코로나 때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동학 개미운동 시즌2 이번에도 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세요. 박철순 의원님. 일단은 그 정도까지의 가파른 상승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상승 강도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충분히 어느 정도 변동성이 완화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지수는 좀 더 올라갈 룸은 좀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을 이끌어왔던 주도주들 같은 경우가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지수가 올라오면 중간중간에 단기성 자금들은 차익 매물을 뱉기 때문에 변동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주도주 같은 경우 조선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주도 섹터 같은 경우는 이익 모멘텀이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올해 말 그리고 내년까지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방은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의 증시 부양책도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하락은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르는 동안 못 샀던 종목들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확실한 이익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중에서 변동성이 좀 완화되고 반등을 보시면서 매수를 준비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긍정적으로 힘내자는 의견 주셨네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좀 외국인의 매도가 거세긴 했지만 그래도 기관이나 외국인이 좀 골라서 산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수급본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SK하이닉스와 한온시스템입니다. 먼저 SK하이닉스부터 키워드 열어주시죠. 외국인은 정말 팔고 있지만 기관이 4거래 연속 순매수하고 있고 개인도 동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상승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걸지 첫 번째 종목으로 전략 세워볼게요. 네, 유창희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네, 어제 오늘 좀 조정이 나왔어요. 오늘 장중엔 9%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 사실은 그저께는 또 12%가 오르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SK하이닉스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이 있고요. 제조업은 결국 물건을 팔아야겠죠. 이 회사는 지금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없어서 못 파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삼성전자보다도 SK하이닉스를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좀 매수를 했더라고요. 먼저 유창 의원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1% 약세가 큰 조정이라 보긴 좀 어렵기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장중에는 거의 9% 정도 하락을 했었죠. 어떻게 보면은 오늘 사이드카의 주범이 또 하이닉스가 아니었나,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아니었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이 하이닉스 삼성전자 4%, 하이닉스가 10% 가까이 밀렸다는 얘기는 지수가 이 두 개의 기업만 가지고도 2% 이상의 하락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좀 하락이 좀 많이 나왔다 생각하고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외국인의 매도가 심상치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17일, 뭐 16일 그 이후부터 보시면 외국인은 계속해서 이제 매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적 매도액이 한 그 7조 원 정도 될 정도로 상당히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좀 꼬였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어떤 성장 모멘텀이 바뀌었는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어저께 사실 전 그것도 믿지 않습니다. 뭐 마이크 버리가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거 팔란티어 뭐 매도 공매도 쳤다고 해서 밀릴 거면 개인 투자자 한두 명 때문에 그렇게 밀릴 정도의 미국 증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뭐 그렇게 예전에 전설로 남아있는 사람이 좀 그런 뉴스가 나오면 약간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거밖에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러한 이슈는 예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휩쓸릴 정도는 아니다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이제 고성능 반도체 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26만 장 우리나라에서 판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매출을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리는 그 매출 성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HBM 판매가 마감이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항상 한 가을쯤에 다음 해 판매를 마감을 좀 시켜놓은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 하이닉스의 위상이 흔들리지 않는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이 한 10월 13일, 15일 이때부터 이제 매도로 반전되면서 조금은 이제 대량의 매도가 발생을 하면서 수급이 좀 꼬였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기관 투자자 혹은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쭉 해주면서 한 42만 원 하던 주가가 63만 원까지 올라왔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게 큰 회사가 불과 반 달 만에 50% 오른 거잖아요. 43만 원에서 63만 원까지 오른 거는. 그래서 조금은 저는 일정 부분에 오버슈팅은 좀 있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수급 고임이 좀 해소가 된다라면 충분히 저는 하이닉스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리고 나서 좀 기간 조정 이후에 연말 혹은 내년까지 점진적 반등세를 좀 기대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펀더멘탈의 변화는 없지만 최근 좀 수급이 꼬이면서 추가 조정 가능성도 좀 열어놨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그럼 이제 박철순 의원의 이야기도 좀 들어볼게요. HBM4 쪽에서도 또 SK하이닉스가 기세를 잡은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SK하이닉스는 HBM 쪽에서는 뭐 절대 강자죠. 물론 시장을 조금씩 지금 나눠서 지금 후발주자들이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역시나 독점적인 지위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HBM4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와 이미 공급 계약이 최종 확정이 된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가격과 물량이 확정돼서 안정적인 수익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2026년도 내년 같은 경우는 HBM4 같은 경우도 다 팔렸지만 일반 D램과 낸드 쪽 같은 경우도 솔드아웃이 됐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생산 능력을 풀 동원해서 만든 제품이 다 팔렸다라는 의미인데 일단은 공급자들이 지금 사실 일반 D램이라든지 일반 낸드 같은 경우도 공급이 좀 제한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HBM 쪽으로 이제 공정을 다 몰다 보니까 일반 D램이라든지 일반 낸드 같은 경우가 공급량이 아무래도 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결국은 쇼티지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메모리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역시나 이익도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발주자가 들어오긴 했지만 여전히 굉장히 오랫동안 거래를 해왔고 그다음에 신뢰도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견고한 지위는 유지가 될 걸로 보고 있고 2027년도까지도 어느 정도 반도체에 대한 어떤 수급은 타이트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로 뭐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램 같은 경우 초호황기로 진입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D램 쪽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률이 지금 60%대인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한 70% 가까이까지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공급자 우위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소캠2라든지 아니면 GDR7 이런 신제품 수요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더 신제품에 대한 기대 효과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계속적으로 공급 업체들이 설비 투자를 하고 있고 캐파를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공급자 우위 시장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결국은 지수는 좀 안정화를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 쪽 같은 경우 단순히 이제 주문 들어오면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고객사의 어떤 맞춤형 제품까지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뉴스 보니까 이런 언급이 있더라고요. 메모리계의 TSMC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다시 한번 재평가될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올 정도로 이 맞춤형 제품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4분기, 3분기 실적은 이미 뭐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아주 좋은 실적을 냈었고요. 2026년도 내년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올해 전망치가 전체가 한 42조 정도 되거든요. 내년 같은 경우는 70조 이상까지도 지금 바라보고 있어서 실적의 어떤 성장성을 본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어도 추가 상승률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조정 받을 때마다 천천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은 항상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뭐 긴 호흡이라고 본다면 저는 뭐 사실 100만 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서 일단은 뭐 장기 투자도 좀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반도체 절대 강자는 SK 하이닉스고 조정 시 분할 매수해야 하는 종목이며 장기적으로는 100만 원까지도 보고 있다는 의견을 주셨네요. 이제 유창희 의원의 가격 전략도 들어볼게요. 사실 근데 100만 원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이 100만 원 목표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또 흔들려 버렸거든요. 이 시장에서 눈높이를 자꾸 높게 제시하는 게 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대감을 좀 불어넣어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왜 사래? 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까 좀 수급 꼬임에 있어서 추가 조정 가능성도 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입절을 해야 되는 걸까요? 뭐 길게 보신다 그러면 사실은 뭐 저 갖고 있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심리라는 게 참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간사하다고 표현할까요? 막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12%씩 오를 때는 막 지금 사야 되나 했는데 네. 막상 어제 오늘 조정 나올 때는 못 사요. 겁나서. 특히 오늘 장중에 10% 가까이 밀리다 보니까 미루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만약에 내일 하이닉스 5% 급등하면은 어저께 살 걸 또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언젠간 버블의 붕괴가 올 거라서 판단하고 있어요. AI도 이대로만 계속 올라갈 수는 없다라 판단하고 있지만 그것이 11월 달에 시작점일까? 그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서 비중이 많지 않으시다라면 뭐 손절을 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 조금 시간과의 싸움. 삼성전자 같은 주주들 보시면 진짜 오만전자 이탈하기도 하고 하면서 한 2년 가까이를 못 오르다가 이제 다시 10만 원 돌파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 단기적인 매매로 접근했다 그러면은 전 손절을 해야 되겠다고 보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회사를 믿고 간다라면 지금은 보유를 계속 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빠르게 식고 빠르게 달아오르기보다는 좀 묵직하게 가져가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럼 수급본부 두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한온시스템이었죠. 연기금이 7거래 연속 순매수하고 있고 오늘 같은 약세장에서도 빨간불을 켜낸 종목입니다. 이 수급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걸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유창희 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네, 뭐 전기차든 뭐 내연기관 차든 차는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한온시스템 같은 경우가 지난 1월이죠. 한국엔 컴퍼니 그룹에 인수되면서 굉장히 구조조정을 강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조조정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수 효과가 좀 한온 시스템에 좀 반영이 될 거다라고 보셨는데 네. 이 수급도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일단 지금 천천히 하나씩 말씀드리면 매수할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꽤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이제 자동차 부품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뭐 캐즘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회사도 좀 힘들었지만 역시나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 업종들 반등 나오면서 함께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공조 시스템이라든지 열관리 부품 쪽들, 그다음에
그다음에 차량 전장 부품 이런 것들을 이제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국엔 컴퍼니 그룹에 올해 1월 달에 인수가 되면서 구조조정을 굉장히 강하게 단행을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유상증자 관련된 내용도 최근에 이슈가 좀 있었는데 1월 달에 이제 신술 상장이 됩니다. 내년에 목표로 해서 대규모 유상증자를 했는데 총 지수가 거의 50% 이상 증가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리스크가 있는 걸로 볼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는 일단은 재무적인 어떤 부분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거든요. 채무가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인수라는 회사 입장에서 이제 이걸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일단 유상증자를 통해서 비용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실적 개선 속도에 대한 기대감을 본다라고 한다면 변동성이 아주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1월 달에 신주가 상장된다고 하면 그 당시에는 조금 주가의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전에 조금 수익을 확보하는 전략 정도는 미리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이후로 좀 추가적으로 장기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약간의 변동성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수하기 좋았던 이유는 실제로 이제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체질 개선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실적이 이제 좋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일단은 953억 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 컨센서스를 거의 뭐 76% 정도 크게 상회를 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었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관세 쪽으로 한 560억 원 정도 관세 비용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95%를 이제 고객사로 전가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만큼 관세에 대한 부담이 생각보다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앞으로도 재무적인 개선 속도라든지 아니면 수익 개선 속도도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그런 강점이 생긴 거죠. 그래서 관세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도 앞으로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3분기 때 매출도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증가했고 순이익은 오히려 턴어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뭐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아무래도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고 있는 뭐 연기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무난하게 베팅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027년도부터는 좀 더 이 차입금 상환 이후에 본격적인 이제 이자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계속 재무 상태는 좋아질 걸로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뭐 여전히 아시겠지만 이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지금 굉장히 저평가 종목들이 많습니다.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이런 쪽으로도 이제 매수세가 올리면서 자동차 쪽 관련된 기업 쪽으로 수급이 쏠리기 시작하면 한원 시스템도 역시나 긍정적인 수급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로도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초 체력을 좀 받쳐주는 회사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는 유창희 의원의 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차는 만들어진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현대차랑 기아는 많이 내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한우 시스템은 이제 공조기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메이커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진짜 그동안 너무 못 갔죠. 그냥 하염없이 빠져서 네. 그렇지 매출도 엄청난 회사고요. 전 세계 뭐 현대 기아뿐이 아니라 GM이라든지 뭐 글로벌 파트너사랑 같이 사업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전기차가 됐든 내연기관이 되었든 에어컨 다 들어가잖아요. 에어컨 안 들어가는 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차가 비싸진다고 하더라도 이 공조 시스템이 앞으로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면 상황이지 이게 약화되진 않는다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한원 시스템의 매출 성장은 조금 앞으로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국 타이어 그룹이죠. 한행컴퍼니에 이제 인수가 되었어요. 그때 이제 기대감이 컸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큰 회사한테 인수가 되었을 때 주가는 전혀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게 유상증자가 사실은 다 좋은 건 아닌데 유상자 가격이 2,950원이에요. 그러니까 네. 3,000원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미 주가가 4,500원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앉아서 거의 한 70%? 60%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팩트론이라든지 그 몇몇 기업들 유상증자 발표했을 때 저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요. 유상증자 발표한 다음에 주가가 흔들림이 나왔지만 막상 유상증자 했을 때는 유상증자 가격보다 주가가 높은 데 있으니까 주가가 안 빠지고 더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유상증자를 받으면 주주분들이 그냥 빨리 정리하고 그냥 엑시트를 했다라면 지금 이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빨리 정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뭐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주가가 쉽게 안 빠질 것 같다. 특히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도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
충분히 뭐 관세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놓으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유증가보다 또 이미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하방 변동성은 좀 제한적으로 보인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가격 전략도 좀 여쭤볼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와 신규 접근도 가능한 종목인지 의견 궁금해요. 뭐 일단은 지금 모습은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신규 접근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200원, 4,15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유증이 끝나고 나서의 어떤 주가 변동성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는 좀 확인하면서 대응하실 필요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5,000원까지는 뭐 단기 목표가로 잡아봐도 좋겠지만 그래도 유증 이후의 시나리오는 조금 더 고려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박철순 의원의 가격 전략도 들어볼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어디까지 눈높이를 높여도 될지와 신규 접근하시는 분은 어느 선에서 접근하면 좋을지도 궁금해요. 네, 저도 이제 손절 라인 한 4,000원 정도 선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일단은 보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신규 매수도 충분히 고려를 해볼 수 있다. 다만 이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은 게 지금 증시가 조금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증시 변동성을 고려해서 평균 매수 단가를 좀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분할 매수를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5,000원까지는 뭐 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고 보는데 한 2년 정도 장기 차트를 봤을 때 매물 저항을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 5,500원까지는 좀 룸을 좀 열고 수익률을 좀 더 극대화시키는 전략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5,500원을 목표가로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4,0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 라인은 4,000원, 목표가는 조금 더 높게 5,500원까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또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이슈 분보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네이버, 두 번째는 일동제약입니다. 네이버부터 키워드 열어볼게요. 3분기 영업이익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요. 분기 기준 매출 또한 3조 원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약세짝에서도 3% 강세를 보이면서 호실적에 좀 반응을 해줬는데요. 재평가 받는 시점이 다가왔다고 볼 수 있는 걸지 첫 번째 이슈본부 종목으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유창 의원부터 한 줄 평해 주시죠. 네, 네이버 역시 돈은 잘 벌어요. 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어제 네이버라든지 뭐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좀 눌려 있었는데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게 이제 AI 사업 때문이거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AI 사업 본격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네이버가 이렇게 실적이 좋을 줄 다들 알고 있었나요? 사실 전 기대 안 했거든요. 어떻게 그런가요? 보세요? 근데 항상 네이버는 좋은 실적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인색했죠. 왜냐하면 지금 돈 잘 벌면 뭐하냐. 성장이 없는데. 모멘텀이 없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폄하를 했는데 뭐 최근에는 여러 가지 좋은 뉴스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매출 증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실적을 보여주더라도 회사가 어떤 곳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시장의 평가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고요. 어쨌든 이제 그동안 이제 젠슨황이 26만 장 그래픽 카드를 우리나라에 공급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뭐 삼성, SK, 현대, 네이버가 5만 장씩 받아가기로 했거든요. 사실 그동안 네이버는 GPU가 없어가지고 AMD 제품을 썼어요. 근데 어쨌든 엔비디아 제품 블랙웰 최신 제품을 받아간다라면 상당히 시장을 좀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은 약간 하드웨어 쪽인 부분들이 좀 있다면 네이버는 완전히 소프트웨어 관련된 업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에 대해서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광고라든지 특히 이커머스 쪽으로 해가지고 매출 성장이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네이버 멤버십 네. 저도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너무 편하죠. 그것도 그거고 이게 해자 상품이에요. 4,900원인가 4,990원인가 내고서는 거의 10,000원 가까이를 제가 혜택으로 받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 넷플릭스가 되었든 뭐 TV에 되었든 뭐 어떤 OTT를 공짜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네이버 페이 그 멤버십으로 쇼핑을 하게 되면 적립금을 조금 더 줍니다. 근데 이 적립도 저 혼자만 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디 3개까지를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왜 그럴까 할 수 있을 정도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펼쳤는데 그게 이제 효과가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커머스 관련해서 네이버가 엄청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성장 모멘텀을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광고도 잘 되겠죠. 이커머스가 네. 잘 된다는 얘기는 광고도 잘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번에 피지컬 AI 쪽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하겠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을 GPU 쪽으로 투자를 하겠다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는 네이버 최근에 두나무하고의 어떤 합병, 약간의 노이즈는 좀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회사랑 결합을 하고 뭔가 금융 플랫폼 관련해가지고 네이버가 카카오 대비해서 좀 뒤처진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 부분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은 충분히 네이버의 주가는 더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엔비디아의 시너지로 시장에서 좀 재평가가 이루어졌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네이버 페이 프로모션도 너무 좋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박철순 요원의 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AI 사업 역시 이쪽도 엔비디아인가요? 네, 그렇죠. 뭐 이제 엔비디아와 AI 동맹을 맺었잖아요. 이제 MOU를 체결을 했는데 일단은 2030년도까지 이제 블랙웰 GPU를 6만 장 정도 제공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사업을 확장을 하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단일 기업 기준으로는 최대 수준의 AI 인프라를 구축 가능할 수 있는 그런 GPU를 지금 확보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유 GPU를 뭐 다른 기업들에게 빌려주는 서비스까지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에 대한 어떤 확장성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B2C AI 서비스 쪽을 이제 어떻게 보면 육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B2B 인프라 사업으로 좀 전략을 전환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저평가됐던 이 네이버가 갖고 있던 AI 사업의 가치가 조금 더 이제 확장성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을 재평가할 수 있는 구간이 지금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 데이터 센서 같은 경우는 자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2029년도까지 한 30만 유닛 규모로 확장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일단은 뭐 이걸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AI 사업 쪽에서 부가가치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대감이 또 있는 게 하나가 있죠. 두나무 이제 합병 기대감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 를 통해서 이제 합병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네이버 파이낸셜의 지분 가치가 일단 만약 합병이 된다라고 한다면 네이버 파이낸셜의 지분이 한 17.3%로 변동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네이버 파이낸셜의 가치가 한 5조 정도, 두나무가 한 15조 정도가 될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각각의 이제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지분 가치가 현재 한 3조 원에서 13조 원까지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10조 원 정도 지분 가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합병이 잘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또 주가도 좀 더 시가총액이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역대 최대 분기 실적 기록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분기 매출이 3조 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해서는 걱정이 그렇게 없는 상황이다. 다만 실적 성장성이 좀 낮았었는데 이제는 AI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성장 기대감도 높아져서 주가는 다시 한번 뭐 최고가를 충분히 경신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어서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로 베팅하기도 이제 좋아진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고점 넘어설 수 있다라고 좀 박철순 의원이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그 30만 원의 벽이 굉장히 좀 두터운 것 같기는 하거든요. 최근에도 개인 투자자만 좀 삼거래일제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 전고점까지 올해 안에 볼 수 있을까요? 네, 전고점이 지금 얼마 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일단은 뭐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조금 최근에 좀 팔고 있지만 네. 연기금들이 다시 또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다시 한번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일단은 공매도 비중을 좀 잠깐만 보면은 뭐 공매도 비중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거의 최고점까지 직전 고점까지 올라온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공매도 비중이 극단적으로 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역시나 공매도 세력들도 주가 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는 당연히 지난 올해 고점이죠. 29만 5천 원 정도는 뚫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어서 일단 저는 과거 고점들 저항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 한 34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룸이 열려 있다고 보고 있어서 저는 목표가를 한 34만 원 정도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한 25만 원 정도로 보고
신규 접근도 한번 분할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공매도 비중이 좀 늘고 있지 않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1차 목표가는 좀 34만 원까지 볼 수 있고 손절 라인은 25만 원으로 잡는 게 좋겠다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유창희 의원의 좀 전략도 궁금해요. 제가 30만 원이라는 숫자에 좀 집중을 한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지금 구간에서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하락장에 좀 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카카오와 비교해서의 매력은 또 어떤가요? 카카오도 이제 곧 실적 나오잖아요.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두 기업 모두 주가는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AI 쪽으로 해가지고 어떤 기대감들이 좀 빠르게 조금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네이버는 이제 실적 모멘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면 전 둘 다 좀 고점을 갱신하면서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둘 다 못 사겠죠. 뭐 둘 다 산다라면 포트가 한쪽에 좀 편중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 종목 정도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좀 둘 중에 하나는 꼭 담아봐야 한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슈 본부 두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일동제약이었죠. 개발 중인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가치가 재평가되며 오늘 장중 18%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고점 부담 없는 바이오로 눈을 돌려야 되는 걸지 두 번째 종목으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유창희 의원부터 한 줄 평해 주시죠. 네, 뭐니 해도 간편함이 최고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동제약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최근에 굉장히 핫한데 경구용 비만 치료제 명가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장에서도 메세라가 좀 급등을 보이기도 했잖아요. 일동제약이 그럼 뭐 D&D 파마텍 뭐 그런 종목들 다 제치고 이제 명가로 자리 잡을까요? 지금 뭐 사실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뭐 D&D 파마텍이라든지 뭐 관련된 기업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래도 가장 기술 수출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사실 먹는 게 좀 편하잖아요. 복용하는 게 사실 주사라든지 이런 것보다 편하기 때문에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시장 성장은 엄청나게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 회사도 이제 자회사 유노비아를 통해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요. 임상 1상에서 일단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체중은 줄었는데 오히려 근육량은 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만 치료제의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근육까지 감소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요거까지 이제 근육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경쟁사 약물 대비했을 때 우월성은 좀 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분기 일상 임상이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글로벌 다수의 기업들과 지금 기술 수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업계에서는 빠르면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너무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연내에도 기술 수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계약을 돼봐야 알겠지만 일단 그런 기대감이 있다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경쟁사 중에 상장 기업입니다. 턴스 파마슈티컬스가 있는데 이 회사가 임상 이상이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아예 접었거든요, 사업을. 그래서 경쟁사들이 줄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스트럭처 테라피틱스가 있는데 이 회사도 경구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인데 이 회사가 시총이 2.2조 정도 되거든요. 비슷한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이렇게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조단위가 되지 않은 일동제약은 상당히 저평가 매력이 있어서 오히려 글로벌 기업들도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암제 쪽도 잘하고 있는데 지금 베나다파립이라는 항암제가요 임상 2상이 연내에 마무리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상 들어가고 사용화까지 볼 수 있는 항암제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메세라 인수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네. 화이자가 일단 인수하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노보노디스크가 갑자기 뛰어들었잖아요. 엄청나게 가격을 올려가지고 약간 상도덕에 좀 어긋나는 느낌이 좀 있긴 한데 네. 그만큼 지금 이 비만 치료제 쪽 회사를 인수를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둘 중 하나는 분명히 실패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겠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뭐 이런 일동제약이라든지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뭐 여러 기업들 쪽으로 어떤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인수 관련된 내용들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연내 좀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을 증권사에서도 보고 있던데 박철순 의원도 역시 좀 기대해보자라는 의견 주셨네요. 이제 유창희 의원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저번에 뭐 알테오젠 얘기해 주실 때도 그렇고 네. 굉장히 편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역시 좀 먹는 게 편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만 치료제는 다 스스로가 네, 맞아요. 주사를 놓는 거잖아요.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뭐 한 달에 한 번 이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상당히 번거로울 수밖에 없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구형은 그냥 알약 먹듯이 왜 비타민제 먹듯이 그냥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휴대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복용하기도 편하다는 부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이 주사제 같은 경우는 흡수율이 빨라요. 네. 그러니까 상당 부분 다 체내에 흡수가 되면서 약효를 발휘하는데 경구형은 한 70%는 흡수가 안 될걸요? 아, 그래요? 네, 아마 한 소변으로 다 빠져나갈 겁니다. 왜냐면 다 위에서 녹아버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유산균처럼 캡슐을 씌워놓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하지만 또 이게 장점이 될 수 있는 거는, 부작용이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약간 해보고 조금 아니다 싶으면은, 할 수가 있는데, 이 주사제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타이밍이 늦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이게 단점도 있지만 좀 장점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네. 경구형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일상이 안정적인 어떤 기대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지금 다들 좀 시장 이 제품이 좀 빠르게 회사의 스케줄대로 나온다 그러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주가는 꿈을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건기식이라든지 일반 약품의 판매를 잘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네. 그러면 기존의 영업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영업망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과 그냥 직접 새로 영업망을 창출해야 되는 건 다르다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면 제품이 나왔을 때 초기에 시장에 안착하는 것도 조금은 빠르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약물 흡수력 차이가 좀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 가격 전략도 세워봐야 할 텐데 약세짝에서 이 정도 퍼포먼스를 낸 건 참 대단한데 좀 윗꼬리를 많이 달기도 했거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최근에 보면은 다시 한번 이제 최근 한 2주 정도 시장을 보시면 바이오가 좀 상대적으로 강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비만 치료제가 엄청나게 좋은 퍼포먼스를 내주고 있어요. 한미약품 50만 원대까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고 D&D 파마텍도 다시 한번 신고가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한다라면 약간의 윗꼬리가 나온 건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 충분히 한 35,000원 이상은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5,0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지금은 조금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 목표가로는 35,00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 25,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현재 구간에서 분할 매수도 괜찮다는 의견 주셨네요. 다음 이제 그럼 박철순 요원의 가격 전략도 들어볼게요. 연내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이면 연말까지 좀 어디까지 눈높이 높일 수 있을까요? 라이센스 아웃 하면은 뭐 한 방에 그냥 뭐 정보점 뚫겠죠. 그래서 네. 일단 하지만 그게 이제 조금 밀리더라도 이거 연내에 기대감이지 사실 이 회사는 실적도 잘 나오는 기업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내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일단은 지금 추세가 워낙 좋고 오늘 같은 경우는 증시가 흔들리다 보니까 당연히 차익 매물 나오면서 윗꼬리를 많이 달았지만 이게 지금 증시의 변동성이 없었다면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정고점은 충분히 도달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오히려 정고점 이상까지 바라봐서 한 39,000원 정도 매물 저항 고려해서 일장 목표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손절 라인은요 한 27,000원 정도로 좀 짧게 잡아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에 일단 변동성 나오면 좀 줄였다가 다시 변동성 완화되면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단은 좀 짧게 잡되 상승 여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좀 높게 39,000원까지 열어보겠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향후에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모멘텀 본부 종목 열어주시죠. 네, 첫 번째는 대덕전자, 두 번째는 ABL 바이오입니다. 먼저 대덕전자부터 내용 확인해 볼게요. 이 가파른 실적 성장에 기반한 오늘 상승을 보인 종목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 트리거로 작용하기도 했는데요. 이 기판 내 모멘텀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는 종목일지 첫 번째 모멘텀 부부 종목으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유창의원부터 한 줄로 평가해 주시죠. 네, 실적으로 증명을 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AI양 매출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AI양 서버 매출 고성장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장 마감하고 좀 실적을 냈더라고요. 사실 실적 좋으면 장중에 막 터트리고 싶을 것 같기도 한데 장 마감 후에 냈어요. 어느 네. 정도로 나왔나요? 뭐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왔고 이게 이제 사실은 대덕전자는 뭐 심텍이라든지 뭐 TLB 같은 기판 관련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제 레거시 쪽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 이제 가격을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지만 뭐 D램이나 이런 거를 생산을 감축하는 분위기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어쨌든 완성 업체가 생산을 감산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밑에 부품 업체는 매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였던 거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본다라면 이제는 레거시 반도체가 없어서 지금 못 파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센터 하면은 GPU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거기에 SSD라든지 DDR5라든지 뭐 DDR4까지 해서 이런 저장 장치, 이런 레거시 반도체도 엄청난 수요가 같이 동반해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드디스크도 동이 나가지고 가격이 엄청나게 좀 오르고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대덕전자의 어떤 매출을 상당히 3분기 때 끌어올렸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일회성 요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반도체 가격도 계속 우상향,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더 이어진다라고 다들 전망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대덕전자의 매출 성장은 내년까지도 전 꾸준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 부족에 따른 이제 가격 인상을 이제 선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공장 가동률도 한 90% 정도 돌아가고 있고, 가격 인상도 제때 진행되고 있다라면 4분기, 내년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AI 가속기라든지 네트워크향 매출 성장세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심텍이라든지 TLB는 그 전부터 주가가 뭐 소케미든 뭐든 해서 쭉 올라왔다라면 대덕전자는 완만하게 올라오면서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가파르게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고사양 반도체 쪽 칩에 밀렸던 대덕전자지만 이제 레거시 쪽도 좀 반응이 나오면서 후발주자로 올라오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래서인지 오늘도 주가도 약세장에서 참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극대화해봐도 될지와 신규 접근은 다른 종목을 골라야 되는 건지 아니면 대덕전자도 괜찮은지도 궁금해요. 저는 이제 분위기 타는 기업은 신규 접근해도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신규 접근하지 마세요. 근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갖고 계세요라고 하는 거는 저는 앞뒤가 안 맞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더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보는 게 맞는데, 다만 이제 주가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덕전자가 문제가 아니라 하이닉스가 오늘처럼 장중에 10%씩 밀리게 된다라면 네. 반도체 소부장이 힘을 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도 이렇게 4%씩 밀린다라면, 그래서 이러한 이제 조정이 조금 이제 완화가 된다라면 다시 한번 또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짧은 수익으로 좀 매매하시기보다는 좀 끌고 가신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좀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없으신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충분히 조정을 준다라면 뭐 4만 원 이하에서는 좀 부담 배소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수익 극대화해 보시는 게 좋겠고 없으신 분이라면 4만 원 이하에서 담는 전략도 좋겠다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모멘텀 부부 종목으로 이야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에이빌 바이오였죠. 자회사 네옥바이오가 미국에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너지와 모멘텀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 걸지 의견 들어볼게요. 네, 먼저 유창 의원부터 한 줄 평해 주시죠. 네, 뭐 바이오주들은 찬바람이 불면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죠. 그러면 좀 힘을 낼 수 있는 모멘텀을 좀 더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에이빌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BBB 셔틀 플랫폼 절대 강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분들 힘내시라고 이렇게 노래까지 불러주시고 그러니까 찬바람이 불으면 바이오를 봐야 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좀 디테일한 내용을 말씀을 해주신 박철순 의원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이 회사는 우리나라 뭐 3대 플랫폼 기업 중에 하나죠. 이 회사가 가장 갖고 있는 강력한 플랫폼은 BBB 셔틀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랩바디 B라는 플랫폼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약물들, 치료제로 사용되는 약물을요, 뇌혈관 장벽을 뚫고 뇌 쪽으로 직접 통과를 시켜서 이 약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BBB 셔틀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게 바로 ABL 바이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 기술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2022년도 사노피와 1조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 4월, 올해 4월이죠. GSK와 4조 원이 넘는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미 기술 수출에 대한 어떤 성과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추가적인 기술 이전 계약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추가 기술 이전 나올 때마다 시세가 단기적으로도 분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 수출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기술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실적도 당연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킨슨병 치료제 같은 경우도 임상 1상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왔었고, 4분기 때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임상 결과 발표가 굉장히 연이어서 있습니다. 일단 담도암, 대장암 임상 2, 3상 추가 데이터가 4분기 때 공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고형암, 혈액암 관련된 치료제 임상 결과가 12월 달 미국 혈액학회에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위 식도암 관련된 임상 1, 비상 같은 경우가 내년 1분기 때 또 임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상 발표 이런 것들도 항상 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는 어떤 이벤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이어 있다는 것도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도 지금 월드 ADC와 그다음에 바이오 유럽 쪽에서 지금 참가를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서의 어떤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수도 있는 것도 이번 주 기대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들도 이벤트 드리븐 전략으로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오히려 어제 못 사서 좀 아쉬웠던 분들, 네. 지금 오늘 좀 6%대 빠졌거든요. 지금 천천히 변동성이 완화되는 거 보시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단기 목표가는 좀 어디까지 볼까요? 네, 일단 저는 목표가는요, 일단 조금 전고점 뚫어서요, 12만 원 정도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절 라인은 8만 2천 원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벤트 드리븐 측면에서도 좀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1차 목표가는 12만 원, 단기 손절가는 8만 원 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종목 이야기로 좀 이야기를 넘어가 볼게요. 먼저 유창희 의원이 10월 30일에 매수했던 이오테크닉스가요. 딱 30만 원에서 1,000원 빠졌어요. 29만 9천 원 찍고 좀 살짝 밀렸거든요.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기간 조정이 이어졌고 좀 어저께 상당히 급등을 좀 했어요. 그래서 네. 목표가에서 1,000원 좀 아슬아슬하게 터치를 못했는데 이 회사는 다른 반도체 소부장하고 다르게 다른 반도체 소부장이 쉴 때 움직였고 그들이 이제 움직일 때는 또 쉬어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큰 조정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전 충분히 좀 더 보유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목표가도 이제는 30만 원 돌파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 33만 원까지는 조금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조정이 나왔지만 목표가는 더 높여보겠다. 33만 원으로 상향해 주셨네요. 다음 박철순 요원의 종목 이야기도 해볼게요. 10월 16일에 매수했던 산일전기가 또 목표가를 돌파했습니다. 여기서도 상향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상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변압기 시장에서 뭐 강자 중에 하나죠. 5대 기업 중에 하나고 지금 변압기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세에 대한 충격이 별로 없이 해외 쪽으로 수출은 계속 늘어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산일전기는 수주가 계속 몰리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증설을 완료를 하나 했어요. 1차 증설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부터 매출에 반영이 되면서 실적 레벨업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기다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빅5 기업들 중에서는 관세 충격이 가장 적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실적은 뭐 너무나도 좋을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걱정은 절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도 매수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일단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네. 물론 하락은 했지만 일단은 반등 좀 빠르게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어서 2차 목표가였던 17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13만 원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 후 또 실적까지 나온 산일전기입니다. 목표가 조금 더 얼마였죠? 네, 네, 목표가를 18만 원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8만 원으로 좀 상향해보겠다는 전략 들어봤고요. 익절가는 13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견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제 내일 시초가에도 어떤 종목을 담아야 할지 시초가 공략주도 하나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유창희 의원부터 하나 짚어주시죠. 네, YC캠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회사는 유리기판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주력 사업은 EUV 린스 반도체 공정용 소재를 공급을 하는 회사예요. 근데 그 노광 공정용 린스 그리고 폴리실리콘 슬러리의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력이 좀 인정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그 유리기판, 제가 아마는 이제 브로드컴 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주요 핵심 소재 3개를 시제품 보냈습니다. 네. 근데 어저께 지난주죠. 삼성전기가 유리기판 관련해서 브로드컴하고 이제 공급한다라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부분이 이제 매출에 반영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주가는 첫날은 크게 올라왔다가 어제 오늘 좀 조정이 나왔는데 가격적 메리트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21,0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지금부터는 분할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일단 단기 목표가는 26,000원 정도 열어놓고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YCK 목표가 26,000원, 손절가 21,000원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박철순 의원의 종목도 하나 궁금해요. 네,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요. 현대로템입니다. 일단은 뭐 주요 사업부가 2개죠. 방산 쪽 사업을 하고 있는 디펜스 솔루션 사업부 같은 경우는 뭐 K2 전차가 워낙 잘 팔리고 있다 보니까 일단 계속적인 실적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폴란드 2차 계약, 그다음에 내년에 3차 계약까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폴란드만 보시는 게 아니라 페루라든지 아니면 이라크, 루마니아, 그리고 중동 같은 경우도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수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주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실적 기대치, 실적 전망치는 상향 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목표가도 훨씬 더 높이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우상향 흐름은 나올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일 솔루션 사업부, 그러니까 철도 사업 부분이죠. 이제 본격적인 실적 개선과 이익 증대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해외 쪽에서의 매출이 잘 나오면은 수익성이 개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호주,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 수주를 완료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의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 레일 사업부 쪽도 역시나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3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폴란드 쪽에서 방산 부분 매출이 예상보다 한 1,200억 원 더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적은 예상치보다 훨씬 더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분기 같은 경우도 역시나 영업이익이 3,680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안정적인 성장이 이어질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2026년도에 1.2조 원, 그다음에 2027년도에는 1.7조 원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만 보더라도 우리가 중장기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목표가, 손절가는 어디까지 잡아볼까요? 네, 일단은 전고점 돌파까지 말씀드려서요. 일단 26만 원 정도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19만 원으로 121선 구간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의원들과 이렇게 약세자가 돼서 전략 좀 세워봤는데요. 투자에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